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딥톡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목을 틱톡을 패러디해서 딥톡 좀 깊은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송영길의 딥톡이라는 것을 주간 방송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방송에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신 외교안보 전문가들인데요. 먼저 우측에 계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을 소개드리면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워릭대학에서 국제정치로 박사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가 NSC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상해 총영사도 하시고 지금 국정원 1차장으로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번 민주당 부평지역 국회의원, 부평을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고요. 여기 우리 김준영 박사님은 연세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하시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이후에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들어오셔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지금 그 전공을 살려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은 국방위원회. 그래서 두 분이 명실상부한 외교국방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첫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원 의원님 한번 열어보시죠. 이 국회의원 되니까 할만해요? 힘듭니다. 바쁘고요. 그 학자로만 보실 때와 직접 또 현장에 와보니까 다르죠? 예, 지금 이제 대표님이 깊이 있는 얘기, 딥톡인데 이 정치인은 깊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또 뒤따라가기도 바쁘고. 이번에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하신 거 봤는데 날카로운 질문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요. 김영현 고맙습니다. 이 중앙고 인맥이 걱정이 좀 되죠? 그렇죠. 지금 경호처장 신분으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셋을 불러가지고 몰래 그것도 국방장관한테 알리지도 않고 따로 사적인 모임을 한 거잖아요. 사적인 모임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한남동 공간 그 경호처장이 쓰는 곳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 공간인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국방장관 신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이 김영현은 친해요. 37기, 38기. 그렇죠. 수방사령관 했을 때 이 사람은 수방사 작전사령관, 수방사 작전사령관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김관진의 왼팔 오른팔.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알리지 않고 승인받지 않고 몰래 했다는 것을 보면 다 패싱이네, 패싱.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해서 김건희 명품백 수사하는 것처럼. 지금 의문의 일패는 신원식이네요. 신원식 심각하게 데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본인도 그분 속이 그렇게 넓은 분이 아닌데 좀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들었고 우리 김준영 의원님 그 어제 이제 요새 가장 뉴스에 나온 게 어제 TV 토론인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보셨어요? 다는 못 봤죠? 아니 솔직히 실시간을 못 본 이유는 못 본 이유가 바로 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에 외통위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실시간을 못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녹화된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몇 가지 뭐 사실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TV 토론의 결과가 지금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이 분위기를 급다운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대부분 해리스가 못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해리스가 선방을 하고 보통 지금 여론조사가 한 60대 40, 많게는 70대 30으로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예상을 다 한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흥분하지 말라. 말려든다. 인종 문제나 이런 데서 발끈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딱 그게 걸려버렸어요. 미끼를 바로 미끼를 물려버렸어요. 이게 참 이게 역시 그리고 태도가 너무 초조하고 근데 보니까 해리스는 막 가서 악수부터 딱 하면서 자신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상대방을 내가 혐오해서 상대 안 한다는 거에서 일부러 거절했고요.
그다음에 신장 차이가 1m 57과 1m 90입니다. 네. 그걸 압도당할 수 있다. 저쪽에서 만약 트럼프가 다가와 쿵쿵쿵쿵 다가와가지고 했더라면 예. 이게 압도인데 그렇죠. 본인이 가가지고 자신 있게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첫 펀치가 네, 괜찮았어요. 거기서부터 들리고 또 신종 여유 있게 웃으면서 해리스는 첫 번째 출연인데 이 트럼프는 7번째인데 확실히 잠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보니까 5일 전에 펜실버니아 가서 미리 가상 트럼프라는 인물로 예행 연습까지 네, 했다는데 맞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뭐 여기가? 자기는 이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나 안 해도 된다. 뭐 한두 번 하냐? 뭐 그랬는데 결국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우리 네. 박선원 의원님은 좀 보셨습니까? 저도 뒤에만 봤습니다. 네, 보고도 받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끼설과 함정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딱딱 물어서 걸려들었다 하는 네. 것과 해리스가 파놓은 함정을 제대로 딱딱 짚어서 함정에 네 번 이상 빠졌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준비 부족한 트럼프가 졌다. 그런데 오하이오 주의 뭐 스프링필드에서 뭐 IT 난민들이 뭐 개 고양이를 삶아 그러니까요. 먹었다 이런 그 선동은 정말 이 트럼프의 질을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것은 마치 가능한 거예요. 간도 대학 살 때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버지니아 텍 그 총기 난사 사건 있었잖아요. 조승우라고 우리 한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있었는데 30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랬죠. 우리 모든 한국 언론이 걱정했던 게 혹시 혐한 분위기가 날 거 아닌가. 근데 미국이 대단한 사회인 게 한 번도 한국이라는 걸 지적한 언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미국인이다. 예, 그때는 오히려 우리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왔는데. 한국계란 이유로 한국을 비판하거나 뭐 혐오하는 그런 게 전혀 언론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대단한 선진 사회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백인들의 마음 속에는 소위 말하는 politically correct라는 그렇죠. 말 있잖아요. 정치적 그렇죠. 올바름에 PC주의. 그래서 언론은 수준에 있는 언론들은 지금처럼 그것을 인종 문제로 몰고 가지 않는데 뒤에서는 그랬겠죠. 그 백인들이 그것은 지금 똑같이 그렇게 짐승을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때 이거는 한국인이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가려져 있다가 트럼프가 그렇죠. 그거를 그런데, 완전히 자극해서 그걸 이제 내면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된 거죠. 그 사건 있을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뭐 그때 크리스토프 힐이 대사였습니다. 대사한테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미 백악관에 있는 NSC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 왜 자꾸 한국이 그렇지냐 미국 사람이 일으킨 미국에서의 사건이다. 그런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정도 반응이죠. 그건 좀 어찌됐든 훌륭한 태도인데 이번에 ABC에서 이제 토론을 주도했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에 도입하고 싶은 장면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도 이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딱 자기 이게 토론을 제대로 실력으로 붙는 게 하나였고 볼펜하고 종이하고 또 하나는 사회자 두 사람이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해서 거짓말한 걸 바로바로 체크해 준 것은 상당히 인상 그리고 깊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못하게 끼어들다 2분 딱 주고 그것도 괜찮고 끼어들지 못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렇습니다. 그 불만을 계속 드러내는 게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근데 표정 연기에서 이 해리스가 이기는데 해리스가 해리스가 아주 여유 있고 웃으면서 트럼프는 또 독특한 게 해리스란 표현하는 거 쉬 그냥 대명사를 쓰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기는 트럼프로 정확하게 자신 있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투와 보면은 태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트럼프 오만함이죠. 어머나면 제3자 사람으로 취급하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변이 내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제 트럼프의 저는 발언 중에 하나 공감 같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기는 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유도하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당장 스톱시켜야 한다. 이런 시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국익 미국 중심주의가 지금의 전쟁을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는 훨씬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되면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네타냐후는 이 바이든이 계속되면 또 재앙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돼가지고 반대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정은 어떨까? 김정은도 트럼프가 되길 바라겠죠. 근데 일단은 젤렌스키로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현상 고정으로 고착화돼가지고 고착화되고 바로 그 저지가 동부의 끝내겠다고 드니프르 했고. 강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돈바스 지역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크루쿠스라는 그 러시아 본토 내륙 지역을 지금 특수부대가 점거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전선을 확대시킨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또 영국의 그 외무장관이 지금 키이우를 방문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것이다, 협의 중이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이게 최근에 이제 푸틴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인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같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게 잘못하면 전쟁이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두 전쟁의 특징점이 오히려 제한 전쟁이라고 보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핵전쟁,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계속 전쟁을 해야지 권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이 카타르에서 다니엘을 암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란을 자꾸 건드리면서 확전시킬 수도 있는 짓을 하는데 오히려 확전이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뭐 크루스크로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본토와의 전쟁을 미국이나 다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전쟁은 오히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제한 전쟁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저는 확전이나 핵전쟁은 가시권은 가능성은 아니다.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봤더니 그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980km, 1,000km 사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한 1,500km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00km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그 영토에 러시아 영토의 외곽 지역인데 그렇지만은 페테르부르크, 센페테르부르크하고 이제 모스크바는 겨냥할 수 있는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키우 쪽으로 이 핵폭탄을 터뜨려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그 우크라이나 본토 중앙으로 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떨어뜨리면은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친러시아 주민들과 모스크바나 이런 쪽이 상당히 불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핵무기를 쓰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꼭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지금 그 이란이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해가지고 작년 요때 이제 60%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100%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이 그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의 양이 약 핵탄두 6개 분량 정도. 그러니까 120kg 정도의 핵무기는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늘리기 전까지는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80에서 15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는 그 핵무기를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강하게 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 어떻게 보면 변죽만 올리고 곧 전쟁 일으킬 것처럼 하면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이 그렇죠. 판에.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랑하는 게 자기가 있었던 자기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푸틴이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업신여기고 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쪽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났지만 미군이 직접 컴배트 에리아,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 참여가 하나도 없다. 다 지금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뭐 현지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철군이라는 이걸 내세워가지고 사실상 미국의 전쟁에 지친 미국 사람들한테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사실 그게 대통령이 된 결정적 이유였고요. 그 이후로 미국은 지금까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적어도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공군이나 미사일까지 쏴도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에 거의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반추해 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한국은 전쟁이 나면 바로 미국이 자동 개입이 돼 버립니다. 인적 개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나 대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는 하는데 미국은 이 두 전쟁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전쟁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획된 전쟁은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우발적인 충돌이 났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제일 이제 비난한 게 소위 프락시와 대리전이거든요. 정면 나서 치겨 싸우지 왜 이란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세를 어지럽게 하느냐. 당당하게 네가 나오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남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리전 내지는 자신들은 맨파워, 인력이 희생되지 않은 그런 분쟁에 지원하면서 국익을 지킨다. 그런 전략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할 때 사실은 그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도망간 거예요. 아프간에서 철군을 한 거는 굉장히 모습 자체는 도망간 거 맞아요. 굉장히 서둘러서 도망가서 탈레반이 곧 그 카불을 도착할 때쯤 미국이 다 철군도 못했을 정도 상황에서 그때 윌리엄 번스, 빌 번스라고 하는 미 CIA 부장이 가가지고 조금 시간 달라 이럴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위한 철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그 봉쇄,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력을 빨리 빼서 재배치해가지고 전체적인 세력 균형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재편성하겠다라고 하는 평화와 동시에 새로운 전쟁 내지는 새로운 봉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것과 연관된 지금 우리가 세계 전쟁이 발발점이 될 수 있는 위험 플래시 포인트로 드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중동 거기하고 대만 해협, 한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한반도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고 먼저 한반도 문제에 앞서 대만 해협의 전쟁 가능성.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중국 이민해방군이 직접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해상 봉쇄를 통해 대만의 굴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게 2027년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 2027년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한테도 재무자 지금 군사비 이 2배 늘리는 것도 작년에 이제 안보문서 바꿔가면서 그것도 2027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5년간 이제 2배를 해서 일본은 그렇게 되면 3위가 됩니다. 세계 3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시진핑의 사연임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좋지 않고 시진핑이 무리한 3연임 4연임 하는데 결국 4연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대통령 또는 대만 침공을 통해 가지고 결집시킬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유도한 것 같다. 유도한 거고 시진핑이 전쟁할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이거는 작년 말에 돌아가신 키신저도 적어도 자기가 보기엔 10년 안에는 실제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얘기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침공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은 침공하고 싶죠. 전 중국을 통일하고 그 인민을 하나로 해방하고 싶죠. 일단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국가 목표이고 전략이다. 그리고 거꾸로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만을 통일시켜서 누구도 못한 위협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어떤 목표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만이 뭐 중냐 사냐는 둘째치고 여기서 한번 붙으면은 미국이 빠질 수도 없고 중국이 빠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갔다. 그럼 태평양까지 확 뚫리는 거예요. 일본도 다 뚫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으로선 결코 대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도 한번 싸우면 여기서 이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상도 크지만 그에 투입되는 희생과 그 비용도 너무 크다. 그리고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은 거기로 몰리는 힘이 어디로 펼쳐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는 4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남중국. 남중국 그래서 저희
뭐 비슷한 생각 같은데 남중국해가 바로 튀어나온 거니까 남중국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제가 치명성이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도 남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보다 남중국해를 더 걱정하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또 미국이 만들어 놓은 또 신화 프레임이 뭐냐면 이제 그 브룩스라든지 그 전직 그 장성이나 공화당 내의 매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는 한미를 만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한테 맡겨야 된다. 그렇죠. 라는 한국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싱턴 선언에 딱 그 복선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우리 박선원 의원하고도 의논했고 김명조 의원하고도 의논한 게 뭐냐면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국회를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하면 한미일도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걸 통해서 여기를 커버하고 싶을 텐데 지금 중국은 이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면 저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칭화대학에 방문교수로 있을 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겨울에 중국이 하도 그 우마이 이게 황사가 심해서 도망갈 겸 겨울에 그 대만 정치대학에 한 3개월 제가 연구 교수로 있었어요. 그때 지금 총통인 라이칭더를 만났습니다. 타이난 시장 때였는데 라이칭더를 내가 만나서 스테이스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라. 급격하게 대만 독립으로 가서 중국의 그런 도발을 할 필요가 없다. 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고 좀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중국의 칭화대학의 후안캉이나 옌쉐통 같은 그 강경파들은 대만은 오래 갈수록 독립의 기운이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국민당 이제 원세대들이 없어지면 통일 기운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다 신세대들은 그러니까 조금이나 남아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또 강경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대만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까지도 개입할 가능성 이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당연히 주한미군, 뭐 지상군의 일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투입되겠죠. 그 해병, 그다음에 공군, 해군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전략적 유연성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그건 더 이상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 동의 없이 떠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거는 인태사령부가 됐든 그 미 합참이 됐든 간에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주둔해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주한미군이고 한국에 나가면은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입출입에 대한 통제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올 때는 이 한국이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서 분쟁을 치룰 수 있는 하나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시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그래서 발진 기지로 한 번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다시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를 와 그 군사 분쟁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일부 도와줄 수가 있는데 특전사 이외에는 직업군인으로서 이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는 해병대인데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이고 여기 해병대는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 자체가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자체가 항모 너무 불리한 전쟁이 될 겁니다. 만약 대만을 놓고 하면 여기 어디다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대체로 해공군이나 폭격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사실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 선언 1923년 4월 26일 날 워싱턴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이제 합의한 성명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전폭적으로 같이 하겠다. 한미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시와 동시에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예상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공섬을 매립해가지고 군사 기지화한 거 반대. 또 자유로운 통화권 보장 이게 완전히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이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만 분쟁이 났을 때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네. 조건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우리 해군이 대만하고 오키나와 사이에 네. 투입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지휘 구조는 당연히 미국이 지휘하되 일본과 같이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그러니까요.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의회에서 해주면 마지못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선을 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신이 있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근데 됩니다. 어떤 종류든 파병은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파병. 그렇죠. 해외 파병은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국회를 거의 적으로 만들고 국회 출석도 안 하고 뭐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뭐 똑바로 싸우라 그러니까 요새 김문수 신두름이 만들어져서 따라가자 그래서 그 한덕수 총리까지 막 요새 아니요, 요새는 막 싸우고 그러죠. 아니 그 저는 박성재 그 첫째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야유 나왔다 내리면서 야당 의원 저는 눈빛을 피했습니다만은 한 네 분을 딱 찍으면서 불아리고 내려갔어요. 박성재가? 마치 내일 너 압수할 거야 이런 표정으로. 와, 저는 충격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만용이고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겁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국무위원들이. 그런데 그건 그 확실해. 순간은 공포스럽다고 어떤 여성 의원이 그러셨어요. 너무 네. 공포스러웠다고 그 눈길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군사 독재 시절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중립성과 균형성, 여야 간의 그 어떤 공정성을 이게 포장하려고 노력한 면이라도 있었고 뭐가 민심이 좀 안 좋으면 좀 후퇴하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 윤석열 이 검찰 나는 그냥 검찰 범죄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안하 무인 정도가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싸우라 그랬 자기 믿고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폭 수준의 이 정치를 정권이 하고 있는 것 보면은 같아요. 맨 선두에 이제 검찰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제 국힘이 일종의 이제 사보타지. 우리의 그 정당한 의회에서의 정책 개발이나 예산이나 법안 이거 방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는 우리 그 야당의 말은 안 듣는다. 그리고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검찰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싸워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은 지금 나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장악하고 있고 헌재도 장악하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싸워주고 있고 국무위원들까지 싸워주니까 자기는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2년 반이 됐습니다만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항상 천공이라는 일종의 비이성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는 김건희 대통령의 윤석열 영부남,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이 지금 보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되고 있고 같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그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취록을 지금도 소환해 보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뭐 이런 표현을 수시로 쓰고 최재형 목사 얘기를 들어봐도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생략된 말이지만 뭐 어렵다. 아니, 그 내가 통일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천공이 내년 가을에 통일을 시키겠다. 이거를 통일 못하면 스승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라고 윤석열을 이렇게 오디언스로 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도대체 국지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뭔가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최근에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했다가 방첩사령부 뭐 지금 행안부 장관 전부 다 이 중함고 동문들로 다 구성이 돼서 비밀 회의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계엄령 문제와 국지전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외계인 침략하자는 거냐 뭐 선동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정부가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적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을 했잖아요. 근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친구예요. 입사 38기 동기입니다.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조현천이 무사귀국해가지고 일부 무혐의 처리 받으면서 이 기무사가 계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합참 계엄과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네. 전시에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합참 계엄과도 그 외 부서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준비해왔던 조연천이를 데리고 와서 거의 무죄방면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불러서 이걸 이야기한 것은 내란 예비 음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것을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 정권에서도 뭐 자주 불러서 그런 회의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셋을 동시에 부른 적 한 번도 없고 특전사령관은 경호안전위원회 위원도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복수의 기회를 통해서 이 세 사령관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경호처장이 인정을 한 거고 그 목적은 경호라고 했는데 경호에 이 특전사령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잘해야 군사관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경호처에 원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경호기획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령 정도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거고 그것도 경호처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남동 자기 공간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국방장관 승인도 바로 없이. 옆에 있는데. 이 셋은 다 누구도 국방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서 승인받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기문란이자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서울에 보면 2네 영화 시즌 2가 지금 준비되는 12.12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암고 동창회 작전명 충암고 동창회라는 말 쓰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 그렇죠. 예. 근데 이상민이 충암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처장에서 이제 국방장관 내려왔는데 이 국방장관이 그 비상 대책 회의를 소집했는데 거기에 이제 7명 있어요. 그 7명이 장관의 군사보좌관, 장관의 국방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놓고 합참의장, 그다음에 육군총장, 그다음에 세 사람이 바로 바로 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만 있으면은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12 때 누가 저항을 했습니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저항했잖아요. 12.12 때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저항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포함해서 처음부터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사령관이. 이미 네? 다 방첩사령관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미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선동하지 말아라. 국회 의석을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는 집단이니까 이거 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는 체포할 거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체포할 수 아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이고 조연천이 그 계엄 문건에가 이미 체포해서 제적 과반수를 네, 계엄 해제 요건을 다 무산시키려고 이미 무산시키겠죠.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사실 이 문제도 당시 촛불혁명 때 추미애 대표가 그렇죠. 미리 바람을 빼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된 면도 있었죠. 근데 사실상은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기각되면 이제 민중들이 막 분노해서 이제 소요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제 헌재가 다른 걸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건데 이 안보실이 또 심각한 게 안보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대중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외교 전문가나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지금 실장부터 시작해서 1, 2, 3, 4장이 다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합니다. 사실 안보라 저기는 군인 아니죠. 김태효는. 김태효는 그렇죠. 김태효는 아니죠. 검사야. 근데 오히려 더 위험한 더 위험한 군인보다 더 위험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안보라는 게 다 외교 안보 전문가시들이지만 그 외교를 통해서 사실상 다 전쟁은 외교가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를 보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다 그때 뭐 김성일 다 16형인가 그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그런데 동인 서인 싸움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고 영청 교체기를 잘 관리 못해서 병자호란이 나오고 뭐 정미호란이 난 것처럼 사실 다 이 외교의 실패가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보라는 것은 사실 총체적인 경제 외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군사는 안보의 아주 그렇죠. 한 부분이잖아요. 4대 요소 그러니까는 외교, 그다음에 경제,
정보 그다음에 군사예요. 네, 그렇죠. 그 장호진 지금 7개월입니까? 7개월 만에 지금 물러났고 사실상의 좌천이자 거의 그 해제 직위 해제인데 이분이 문정인 교수님은 외교안보 통일특보였는데 외교안보특보로 내려앉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바뀔 때까지 그 실세로 사실은 김태호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안보실장을 이 뉴라이트인 이 신원식을 바로 옆에 두는 것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금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공격적으로 계엄을 통해서 장악하고 군인들 장악한다지만 그건 뭘 반영하느냐 하면 본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벼랑 끝에 예, 벼랑 몰리고 끝으로 있고 본인이 그렇게 자신들이 그런데 이것을 국정 전환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잘해주고 정치 잘하면 되잖아요.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두렵고 동시에 준비도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추미애 대표님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대표님이 11월 말 12월 초에 2016년 그때 계엄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6일에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밀리에 이 문건을 보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그 탄핵 그 이제 현재에서 이제 논의가 붙었을 때 1월 말에 이 계엄 문건이 보강됐어요. 1월 말 2월 초에 이 그 대부 계획에서 세부 사항이 오히려 보강이 됐고 실행 계획으로. 네, 실행 계획으로 훨씬 더 구체화되고 강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예 담당 부대까지 다 국회는 뭐 매 어디 다 뭐 이제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다 그러니까 이게 광주의 금남로가 이 세종로에서 발생할 수가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예견됐는데. 근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더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민주 진영 온 국민이 더욱더 눈 부릅뜨고 이 정권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나라를 지금 지키자. 이 윤석열 이 검찰 정권 하에서 모든 검찰 조직이 사유화돼 버렸기 때문에 군 조직도 지금 충암고 동문로 이렇게 사유화된 게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또 이제 육사 동기 모임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 고등학교 국회에서 동문회 모임이라는 것은. 네, 성일정 위원장이 네. 이 충암고 동문을 우리가 지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5개 학교를 지정을 했어요. 4명 이상 장군을 배출한 학교. 5명도 하나 있고요. 뭐 순천고라든지 뭐 이것도 있고 그런데 서울고도 하나 있고 그렇지만 그 4명에서 5명을 장군으로 갖고 있는 학교가 6개밖에 안 돼요. 그 6개 중에서 요직을 다 장악한 데는 이 한 학교밖에 없어요. 네. 그 초유의 일이죠. 물타기 하나 동시간대. 놀린데 물타기가 안 되는 거죠. 문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입증시켜준 것이에요. 아니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이나 국가 전체의 안위도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기괴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공에 이제 내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는 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통일대방론이 결국 그 대사 어떤 탄호 대사입니까? 탄호 대사의 무슨 예언을 해서 했다고 해서 무리를 했는데 지금 뉴라이트들과 등장하면 이게 저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이 건국이 마오고 산업화가 덩샤오핑이고 자기가 통일의 대견이 됐다. 이 이제 프레임이 여기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승만을 신격화해가지고 건국의 아버지를 삼고 박정희를 건대화, 자기는 흡수 통일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국의 완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미국의 수건 사업이 한미일 삼각 방위 동맹이고 이걸 그렇죠. 일종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일본군이 아시아의 안보를 주도하는 그 미군의 역할을 대체해가는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페이드아웃 돼가고 해서 자기들 국방비도 절감하고 이런 게 그 목표인데 그 가장 걸림돌이 한일 간의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항복하고 손들어 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동안 중요한 거 다 빼먹자고 이제 달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당이 3년이 너무
우리는 길다 그러는데 네.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래서 싶은 걸 다 할 수 그리고 있는. 이번 8.15 특사에 내가 특별하게 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유엔 기지 7개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코스카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7개 기지가 북한 공산 침략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 주일 미군의 역할, 유엔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독도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 김문수 같은 자들 거의 뭐 일진의 멤버들 같은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울산의학 전에 일진회를 만들고 한일 합방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 을사 오적들이 설치던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사실 이 아태 사령부, 그러니까 인태 사령부를 내가 가봤어요. 하와이에. 거기 사령관실도 제가 들어보고 봤습니다만, 그게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가 바뀌었죠.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됐고, 이것은 나베 신조가 제기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결되고 일본의 역할의 강화와 연결되면서 이게 일본이 만약에 이게 공동 사령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위대가 이 핑계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뭐 자위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도 뭐 이제 같이 합동훈련으로 지금 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위험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시면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 8월 그 말에 캠프 데이비드가 됐을 때 미국 언론이 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드디어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외교 70년에 수건이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한일과 미국으로서는 너무 멀리 있고 패권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적 관계로 등장하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일본말 죄송합니다만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꼬붕이 둘이 있는데 그게 일본과 한국이고, 그렇게 보면 늘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한국을 제일 전방에 나서서 한반도 반도 국가를 전위대로 삼고 그 바로 뒤에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을 두고 자기는 뒤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한일 관계가 나빠진 건데 지금까지 적어도 민주당 정부는 그 책임을 일본한테 돌려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한국을 그냥 입틀막을 하고 사실은 이걸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지난 7월 28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서 이 소위 말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국방부장한테 아니 조약도 아닌데 역진이 안 된다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공개가 안 된 거죠. 내용도 공개 안 나는 게 맞냐? 24%의 지지율을 가진 그 정부에게 우리가 내용도 모른 채로 한미일로 끌려다니는 게 말이 되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거, 남중국해와 또는 독도 주변이 결국 훈련장이 되는데 이미 미군의 작전 지도에는 아시다시피 일본해라고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라는 표현이 되고요. 끊임없이 일본은 접속 수역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이제 독도까지 한미일이 묶여가지고 마치 공동 경비구역처럼 관리구역처럼 돼서 이게 영토 개념을 희미하게 만든 다음에 일본의 야욕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때는 탄핵 설정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20년 전. 미국에서는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때의 정세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적대 세력은 아니다. 그다음에 북한도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 사령부를 추진하려다가 멈칫했어요. 근데 이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중심 기지는 주일 미군이 있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사령부의 핵심 그렇죠. 본부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단 본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이 그 망이 짜지게 되고, 거기서 아까 우리 김지정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보초이자 최전방에서 이제 싸우는 그 희생양이 돼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담당을 해야 되고 육군, 지상군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해군하고
그다음에 공군인데 중심으로 돼 있지. 미국, 일본의 공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같은 F-35, 같은 F-15라 같이 그러고요. 동공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무장을 적게 해요. 무장을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체가 빨리 잘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 공중전에 유리해요. 똑같은 F-15도. 우리는 무장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을 상대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주로 이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고, 그 일본 열도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공중전에서, 즉 동해에서 네.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하고 싸워서 공중전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그 공중전에서 강한 공군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군도 당연히 동해를 자기들의 주 전장으로 삼는 거죠. 주 전장이 동해가 되는 겁니다. 공군과 일본 공군과 해군에. 거기에 당연히 우리 해공군은 거기에 이제 기초 세력으로서 밑받침을 깔아주는 그러한 그 전력 구조와 역할 분담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워낙 뛰어난 외교 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는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인데, 사실상 작년에 그 워싱턴 선언을 보게 되면 소위 확장 억제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신뢰한다 우리는. 그다음에 NPT 핵 확산 금지적을 전폭 지지하고 또 뒷받침하겠다. 그다음에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평화 이용을 전부 지키겠다. 사실상 핵의 독자적인 뭐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된 선언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과는 다르게 또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핵 이야기를 뭐 핵 보이로자고 떠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핵 공유 그룹, 소위 컨설턴트 그룹인데, 이게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핵 사용을 마치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것처럼 과장을 하다가 백악관이 부인하고 또 창피를 당하는, 뭐 나토식 공유라는 것도 나토가 운반 수단만 제공하지 뭐 핵 사용권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이상하게 국민들을 기망해서 뭐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지금 한국 핵 자체 무장론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게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북한 내 그 지난 문정권은 그냥 뭐 그 다 퍼줬고 약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프레임 잡고 자기들은 뭐 선제 공격 불사, 전쟁 불사하면 이게 일종의 강하게 보이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인데, 그 중에 핵심민 중에 하나가 이제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확장은 사실 신뢰를 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심을 사실 품은 거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핵 공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도와줄 거냐, 여기서 출범을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계속 푸시를 했고, 한국 내부에 있는 그룹들이 핵무장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었고, 그래서 미국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유럽은 MPG입니다. 그러니까 플래닝 그룹이에요. 핵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인데, 이거는 물론 운반 수단만 하지만 공격할 때 컨설트로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미국이 핵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컨설팅 그룹뿐만 아니라 공격받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끌어서 남한을 공격할 때 한국하고 의논을 해준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MPG, NCG 똑같은 거다. 우리가 핵 공유하는 거다. 사실상의 핵 공유의 수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미국에서 부인을 했고, 최근에도 비핀나랑이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뭐라 했냐, 한국에서 지금 핵 얘기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가 아는 안에 있어서는 바깥에 보수적인 학자들, 그리고 용산 내부, 조선일보,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핵을 무장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연대라든지 이런 모의가 저는 있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핵 이제 인기주의. 그렇죠. 네, 마치 지난 대선 때 사드를 주장한 윤석열이 이제 정권을 뺏어간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이 안보 문제를 그 정치 논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MPG라고 하는 거는 전술 핵 무기가 유럽에 있어요. 윤석열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제 과거 5개인데 터키까지 포함해서 6개거든요. 전술핵이 그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은 전술핵을 갖고 관리를 하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군 공군 기지가 이 무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엄호하고 들어가서 이제 때리고 나오는 개념인데, 그랬을 때 결정은 미국과 해당 국가, 그러면 독일이면 독일 총리,
뭐 이태리면 이태리 총리 아니면은 이제 터키 같으면은 이제 터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듀얼 키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의 키를 갖고 있어 가지고 미국하고 해당 국가의 최고 지도부가 동의를 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군사 전술적으로 양자가 같이 결정하는 체제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전술핵을 쓰는 거다. 근데 이것은 NPT 이전에 1957년부터 65년 사이에 이미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NPT의 저축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NPG는 이제 그 나름대로 살아있는 건데 NCG는 김태호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핵보유 인지 감수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인지하는 그런 감수성이 없다.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 핵무기다.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신병자죠. 아니, 그 자기 착각이에요. 아니 정신병자죠. 미국 핵무기가 우리 거예요. 누구도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북한의 핵무기에 넣지 않는다. 예. 드골이 이야기했잖아요.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내놓지 않을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못 가져오겠다. 그냥 형님이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런 자주성이 없는 이런 자세로 무슨 핵 무장론을 떠든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자주국방을 떠들면서 미사일 개발도 자주적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면서 핵 개발도 추진하다가 결국 일단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에 있는 이 윤석열과 이 세력들은 박정희식의 민족의 자주성이나 자주국방 개념도 없죠. 전혀 없는 거죠. 없죠. 완전히 껍데기고 나는 핵 무장을 하면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박 의원님께서 샤를 드골 대통령 얘기했는데 제가 파리에 있었잖아요. 네. 드골 재단도 제가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드골의 묘지 가서 헌하고 왔습니다. 드골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드골이 이제 케네디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느냐? 뭐 핵을 우리가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성국가에 불과하다. 강력하게 핵 개발을 추진합니다. 뭐 중국도 그렇죠. 그랬고 중국도 소련이 핵 우산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아니, 기술 주다 끊었죠. 56년부터 58년 사이에 기술 주다 끊었습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내가 칭화장에 있을 때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북한을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 우산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것처럼 핵 우산을 제공한 대가로 핵 무기 개발을 포기시킬 수가 없겠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학자들이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고 북한이 절대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절대 핵 우산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핵 우산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본 도시를 겨냥할 수 있고 실제 타격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자기 도시를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핵 무장론으로 가가지고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전술 핵 재배치와 중거리 핵 미사일 재배치. 중거리 핵 미사일은 5,500km까지잖아요. 그 정도 한 10,000km, 9,000km ICBM이라고 한다면 그 1,000km 이상 한 5,500km까지의 그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그 중거리 핵 미사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한국에 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난 이 핑계로 미국이 이거를 배치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956년부터 63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핵 논쟁 중에 하나가 제한적 핵전쟁. 그러니까는 제한전. 핵 제한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하고 싸울 필요 없다. 핵무기 가지고 서로 공격할 필요 없다. 유럽에 있는 동맹국이 소련을 핵무기로 겨냥해주면 된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빠지고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소련끼리 싸우라 하는 거예요. 즉 전술 핵무기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과거에 이제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새로 갖다 놓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전술핵하고 북한하고 니들끼리 싸우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핵이 워싱턴을 겨냥하지 말고 서울을 겨냥하라 해가지고 이제 붙박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키신저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그 핵무기와 미국의 외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핵을 제한전으로 묶어놔야 미국이 핵 참화로부터 벗어난다. 그 전술핵 무기의 또 다른 유용성은 지금 그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저기 의지를 꺾는다는 그러니까 피해를 적게 하면서 아예 그게 사실 전술핵을 쓴 게 지금 일본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핵 전략은 정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핵 확산을 방지하는 거라서 지금 6개국의 전술핵이 있는 건 거의 끝물이고요. 미국은 다시 그 전술핵을 생산하거나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특히 트럼프 갔을 때 얘기하면 미국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겁니다. 지금 그 김태호가 계속 양보해서 뭐라 그러냐면 핵공유도 아니 미국이 거저 아니다 그러니까 핵공유 수준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핵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 상시 배치하면 그게 결국 재배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주 보이게 비즈빌리티라는 걸 상시 배치로 이제 미국의 훈련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올 때는 우리가 돈을 다 대는 그런 맞죠. 이제 트럼프가 그 돈까지 주둔부담금과는 비교 불가능한 돈을 내놔라고 할 거예요. 바보들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전략상 이 항공모함에는 핵무기를 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야 아니 안 그러면 항공모함 다 남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항공모함이 뜬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핵공격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즉 핵무기가 소위 말하는 순환 배치가 됐든 뭐 상시 배치가 됐든 그건 뭐냐면은 핵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동해라든지 저기 그 제주도 남쪽 해역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 안 해줘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보해 주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의 순환 운용에 정확히 말하면 배치가 아니고 이 태평양상에서 순환 운용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비저빌리티 가시성이라는데 가시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공모함에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미 본토에 있거나 미 공군기에 실어야 되는데 미 공군기하고 본토에 있는 거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배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핵 잠수함밖에 없는데 그거는 정보도 없이 그러한 부담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려줄 수 없는데 돈은 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어딘가 있을 거야. 바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걱정인데 저는 이제 신원식 전 장관, 김용현 이번에 신임 장관 둘 다 사실 사단장 시절인가요? 거기 자기 부하들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한 그 의혹이 크잖아요. 신원식도 자기 박격포 훈련하다가 그 실수로 병사가 사망했고 김용현도 뭐 물에 빠져 죽은 거를 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걸 증거를 조작했던 의혹이 크잖아요. 거기다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지금 우리 지금 박정훈 대령 지금 기소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 박정훈 대령 빨리 공소 취소해라면 좋겠어요. 아니, 특검에서 지금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진행을 난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본인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부동시, 양쪽 시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데, 지금 안경도 안 쓰고 다니고 뭐 단골 500이 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 나는 지금이라도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대통령의 시력을 지금 검사에서 공개해라. 국군 통수권자인데 도대체 통수권자의 명령을 누가 군인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그걸 한번 요구해야 될 거라 보여지고, 이렇게 이 부동시로 국민과 양시력만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과의 시각 차이가 이리 큰 정권이 그것마저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못하고 자기 이 부인에게 맡기고 또 천공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로 이 한반도 전체를 끌고 가는 국가 원수로서 기능한다는 게 위험천만하게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한일 관계에 예. 대해서 조금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딱 오늘 예. 이 폭탄 선언을 하나 하려고 예. 하는데 예, 우리 진보 진영도 예. 핵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예, 있고 그래서 맞아요. 몇몇이 있어요. NPT라고 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예. NPT 체제에서 1조부터 2조까지는 평화적 핵 이용을 권리를 보장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다음에 3, 4, 5조 등은 이제 NPT가 이제 하다못해 이제 소극적 안정권, 예. 핵무기를 갖지 마라. 예. 계속 그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냐면 10조.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주권적 권리로서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NPT 10조 정도.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그 핵 장치, 기폭 장치의 개발, 그다음에 재처리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평화적 핵 이용, 평화적 핵 이용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는 우리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그 3에서 5%까지의 농축 권리는 가져야 된다. 제철이 말고. 제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제철은 하지 말자.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원자로라고 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원자로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연료봉, 우라늄 연료봉을 장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화적 이용입니다. 여기서 나온 부산물인 그 폐연료봉을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이 나오면 이거는 완전 군사적이라는데 그렇죠. 농축 우라늄 3호에서 5%까지 농축할 권리.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면 이 정권이 말하는 핵 무장 논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꿔야죠. 그렇죠. 한미동 저는 그 주장은 우리가 할 자신 맞습니다. 있어요. 그것 보고 나는 제철이까지 가야 되나 보는데 전국적으로. 그 의도는 알지만 혹여 우리도 핵 무장을 가야 돼. 그거는 왜냐하면 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못할 거면서 지금 신임 국방장관도 뭐라 했냐 하면 그 직전까지는 가야 된다.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직전까지 핵 개발 직전까지는 가야 된다는 논리로 사용할까 봐. 근데 말씀하신 그거조차도 못 한다니까. 그게 이 못 바보 같은 정말 입으로만 하는 그 소위 암체어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이 알라그자의 전사처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자기 아들, 자기 친척들 도망갈 놈 이런 사람들이 마치 막 전쟁은 노인이 결정하지만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죽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딸을 완전 무장시켜서 최전선에 보낸 군인으로 내보내고 있는 아빠의 심정으로 이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지. 그런 심정이 없죠. 네. 정말 이게 아니 그래서 내가 딱 끝으로 한마디. 방금 이제 암체어 워리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아스팔트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원식 국방장관부터 뭐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즉강 끝. 제대로 걷지도 그다음에 못하고. 김용현도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차관 불러가지고 즉강 끝에 따라서 지금 교전규칙 개정했냐? 개정 안 했어요. 9월에요. 그다음에 당신들이 말하는 즉강 끝이 유엔사 교전규칙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 뭐 전시작전도 없는데. 구호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김용현의 문제점이 제가 뭐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그렇죠. 우리 지역의 17사단 사단장이 김용현이었어요. 우리 김용현 몰랐죠. 네, 몰랐어요. 우리 박사님 네, 같이 갔던 네, 거예요. 같이 17사단을 한번 네. 제가 자주 방문했는데 내가 김용현 사단장이 아주 그때 이렇게 윗사람들한테 잘합니다. 저한테도 아주 입안에 혀처럼 잘했는데 보니까 참수, 막 김정일 목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거 예. 현수막.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을 잘라가지고 막 피 흘린 걸 들고 있는 막 그림을 그려놨다. 그런 거야. 그 부대 안에 정치했다. 그래서 나는 저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북에도 어찌됐건 형태로 알려지게 될 텐데 인터넷에. 아니 알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벌기대회하고. 그걸 북한을 저렇게 자극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대적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스팔트 군인도 아니고 암체 오리어도 아니고. 아니 그래가지고 별 승진은 했죠. 예. 중장. 이런 장관 국방장관 됐으니 이게 무슨 쇼를 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중앙모사단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첫 방송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딥토크다 보니까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식자층들께서는 또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볼 수가 있었으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권위자 우리 김준영 의원님과 우리 박찬호 의원님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번 모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카멜라 트럼프 선거 전략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한반도 전략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 등을 좀 집중적으로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땠습니까? 예. 아무 말씀 한번 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그래 이렇게 한번 시청자들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불러주셔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네. 우리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나갑시다. 예.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